빨간 열쇠를 매겨놓았더니 제사상을 이거로 만들어? 어머니 지금 화가 나신 게입니까? 아니면 후초간 게 들킬까봐 겁이 나신 게입니까? 해지기 전까지 이 독을 채져라. 이게 어쩌 된 일이냐? 하늘이 어머님의 뜻을 살펴주신 듯합니다. 내 인연, 곡간을 털어먹어도 유본수지 제사상에 올릴 대추랑 밤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장 나가거라. 어머님 정말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 없어서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니면 훔쳐간 음식이 들킬까봐 겁이 나신 겁니까? 북촌 호랑이라 불리던 시어머니를 단 한마디로 제압한 며느리의 전설적인 반격. 도대체 이 고부 사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곳에는 겨울 삭풍보다 더 매섭고 한여름 땡볕보다 더 뜨거운 호령이 1년 365일 담장을 넘나드는 대궐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성미가 불같고 눈초리가 매의 발톱처럼 날카롭기로 소문난 최씨 부인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헛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울던 아이도 뚝 그치고 지나가던 까치도 놀라서 날개를 접고 땅으로 떨어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에잉, 마당 쓰는 빗자루 소리가 왜 이리 거치냐? 내 귀에 거슬리면 복 나간다 하지 않았느냐? 최씨 부인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법도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워낙 높고 까다로워 아랫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쥐 죽은 듯 지내야만 했습니다. 최씨 부인의 명성이 한양 바닥에 자자한 것은 비단 그녀의 드높은 기세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바로 며느리를 셋이나 갈아치운 전무후무한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워 반년 만에 친정으로 야반도주를 했고, 둘째 며느리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잔소리에 화병을 얻어 알아눕다 나갔으며, 셋째 며느리는 밥산머리에서 숟가락 놓는 법을 잘못 배웠다며 소박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최씨 부인의 아들이 장가를 든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불쌍한 처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갈꼬? 쯧쯧, 꽃다운 나이에 시집살이 하다 머리카락이 팥불이 되기도 전에 다 빠지겠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조차 빗을 소리에 놀라 바스락거리며 흩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외동아들이 네 번째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이번 색시는 한양의 세도가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충청도 두매산골 마을에서 글 읽는 선비의 딸로 자란 연하라는 이름의 처자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생김새가 복스럽고 성격이 유순하여 마치 각 구운 찐빵처럼 모난 구석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시골에서 온 순진한 색시가 한양의 매서운 시집살이를 어찌 견딜꼬 하며 벌써부터 알치마끈을 잡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드디어 연하가 가마를 타고 최씨 부인의 대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대문 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차갑고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기익,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연하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하게 풀 먹인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은은한 미소가 마치 초겨울 햇살처럼 감돌고 있어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루에 높게 앉아 며느리를 내려다보는 최씨 부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불호령을 내릴 듯 이글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예의 바르게 그러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첫 절을 올렸습니다. 치맛자락이 마루에 스치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그 소리는 유난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새 며느리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옷매무새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흠잡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총 구석에서 온 것이라 기품이라곤 없구나.
어디 며칠이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보통의 며느리라면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초리에 몸을 떨거나 눈물을 글썽였을 테지만 연하는 마치 봄바람을 맞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하게 그 시선을 받아넘겼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설산을 지키는 소나무 같은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라, 이것 봐라. 어디 시골에서 굴러먹던 곰 같은 것이 들어왔구나. 내 기어이 내 콧대를 꺾어놓고야 말리라. 최 씨 부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시작될 피 말리는 시집살이, 아니 일방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까치 한 마리가 불안한 듯 울어대고 북촌의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닭이 목청을 틔우기도 전 푸르스름한 어스름이 깔린 시각. 연하는 부스스한 눈을 비빌 새도 없이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하시기 전에 따뜻한 세수대야 물과 자릿기를 대령하고 아침 수라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는 이미 늙은 유모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유모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유모는 연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아니 세아씨. 우리 마님 성미가 보통이 아니시니 부디 말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저 죽은 듯이 예 하고 따르셔야 합니다. 유모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연하의 마음에도 닿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저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유모님, 염려 마세요. 저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요. 연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능숙한 솜씨로 쌀을 씻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아궁이의 불길을 조절하는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아 유모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새벽 공기를 구수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음식 솜씨가 아무리 좋다 한들 꼬투리를 잡기로 작정한 최 씨 부인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최 씨 부인의 방에서 크음 하는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정성스럽게 데운 새순물을 롯데야에 담아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불 속에 앉아 며느리가 들어오는 모습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연하가 대야를 내려놓자마자 최 씨 부인은 손가락으로 물을 턱 찍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에잉, 이것이 물이냐 얼음장이냐? 시애미를 얼려 죽일 작정이냐? 사실 물은 딱 알맞게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눈에도 보였습니다. 이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최 씨 부인의 뻔한 트집이자 며느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하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바깥 날씨가 워낙 차가워 부엌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식었나 봅니다. 최 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하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하여 날씨를 이기지 못했으니 다음에는 제 품에 안고 와서라도 어머님 얼굴에 닿을 때까지 온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공손하면서도 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어머니의 트집을 날씨 탓으로 돌려버리는 실로 유연한 대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기에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나 정중했고 트집을 잡기에는 그 말에 틀린 구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최 씨 부인은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세수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기도 전부터 밥상의 배치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국굴은 놓는 위치가 비뚤어졌다. 김치는 색이 왜 이리 죽었느냐? 밥알이 너무 되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잔소리는 마치 소나기처럼 연화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불평이 떨어질 때마다 재빨리 손을 움직여 그릇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억울함 대신 마치 철없는 아이를 달래는 듯한 묘한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자신의 호통에 주눅들지 않는 것이 묘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어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퇴 하고 뱉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국은 소금국이냐?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것이냐? 내 입맛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시골에서는 짐승에게나 주는 국을 사람에게 올리느냐? 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밥상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방 밖에서 이를 엿듣던 하인들은 이제야말로 사단이 났다며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 사실 국은 간이 삼삼하니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기를 꺾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뱉어진 밥알을 조용히 행주로 닦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지 않으시다니 참으로 송구합니다. 하오나 예로부터 소금은 나쁜 기운을 쫓고 집안을 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건강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나쁜 기운이 감히 어머님 근처에도 얼씬 못하도록 간을 조금 세게 한 모양입니다. 최 씨 부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국이 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시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답변이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님의 옥체에 해가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간을 맞추겠습니다. 부디 이 며느리의 넘치는 액막이 정성을 너그럽게 잡수어 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대답에 기가 찼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액막이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에 대놓고 화를 낼 명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 겉으로는 효부의 정성을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에잉, 입만 살아서 나불대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하고 쏘아붙이고는 결국 그 소금국을 남김없이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최 씨 부인은 혼자 방에 남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늘한 방 안 공기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겉은 솜처럼 부드러워 보이나 속에는 단단한 바위가 들어있는 것 같아. 최 씨 부인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습니다. 내 기필코 저 바위를 깨뜨리고 말리라. 점심 나절이 되자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뒷마당 장독대였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수십 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겨우내 묵은 때가 앉아 있어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하루 종일 걸릴 일이었지만 최 씨 부인은 연하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독들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나 다름없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아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못 닦으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그것은 명백히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는 심산이었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인들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장독들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네,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곧바로 행주와 물동이를 챙겨온 연하.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할 모습을 구경할 생각에 부채를 붙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모습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힘들어하는 기색은커녕 마치 춤을 추듯 리듬을 타며 장독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행주가 장독의 표면을 스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연하는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녀는 장독 하나하나를 마치 귀한 자식을 목욕시키듯 혹은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아이고, 너도 겨우내 많이 답답했겠구나. 이제 시원하게 목욕하고 햇볕 좀 쬐라. 연하는 장독에게 말을 걸며 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풍을 나온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독들은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검은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조차 햇빛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마당 가득 퍼지는 햇살과 반짝이는 장독, 그리고 미소 짓는 연하. 그것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괴로워하기는커녕 이 일을 즐기는 듯한 모습에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부채질하는 손길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것 봐라. 힘들어서 울고불고 해야 마땅한데 콧노래라니.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아니면 저 아이가 모자란 것인가? 최 씨 부인은 부채를 탁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길을 꺾을 더 강력하고 더 독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연하는 마지막 장독까지 말끔하게 닦아내고 허리를 폈습니다. 마당은 깨끗해진 장독들 덕분에 한층 환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세아 씨가 보통 분이 아니시네. 저 많은 걸 혼자 다 하시다니. 연하는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노동의 고단함보다는 할 일을 마쳤다는 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최 씨 부인의 심사는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상 앞에서 또다시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느라 최 씨 부인의 눈에는 시퍼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집안을 덮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최 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낮에 장독대 청소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연화야, 내 방으로 오너라.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연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마루를 울릴 때마다 집안의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과연 오늘 밤 또 어떤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최 씨 부인은 연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하얀 무명천과 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눈에 봐도 10명의 식구가 입을 겨울 이불을 만들 분량이었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높게 쌓인 솜뭉치들은 마치 연하를 압사시키려는 눈사태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솜을 다 틀고 이불 호청을 꿰매 놓아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어 방 안의 온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 하니 식구들 감기 들지 않게 오늘 밤 안으로 다 해놓아야 할 것이다. 바늘땀 하나라도 비뚤어지면 다시 뜯고 해야 할 줄 알라는 엄포가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룻밤 사이에 끝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던 늙은 유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저건 며칠 밤을 새워도 못할 일인데 사람을 잡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연하는 그 엄청난 양의 일감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심지가 타들어가며 나는 탁, 탁 하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잠시 후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네, 어머님. 식구들의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짓겠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울며불며 못하겠다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한술 더 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깊은 사랑이 담길 이불이니 제가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촛불을 하나 더 밝혀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촛불이 아까워서라도 빨리 끝내야 할 게다. 부인은 획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연하는 쌓여있는 무명천을 어루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서운 북풍이 문풍지를 때리며 우웅 마이너스 하고 짐승처럼 울어댔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에 이르렀습니다. 연하의 방 안에서는 사각거리는 가위질 소리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미세한 소리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슥, 툭, 슥, 툭. 그 소리는 마치 수행자가 경전을 외는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엄숙하게 들렸습니다. 연하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방 안은 군부를 지펴 뜨거웠고 밖은 살을 애는 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교차하는 그 밤, 연하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나비가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모가 문틈으로 엿본 연하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구름을 짜듯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바느질만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솜을 두툼하게 넣어 아랫목의 옹기를 잡고 깃부분에는 부드러운 천을 덧대어 살 닿는 느낌까지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낸 억지 숙제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집 식구들을 위한 선물로 승화시키는 그녀의 마음 씀씀이, 그것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촛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달기 꽃기호 마이너스하고 회를 치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연하는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후, 실을 끊어내며 긴 숨을 내쉬는 그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에는 10식구가 덮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포근한 이불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하얀 무명천 위로 쏟아지자 이불들은 마치 눈부신 설산처럼 반짝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 씨 부인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디 꼴을 좀 보자꾸나. 그녀는 며느리가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울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어젖힌 최 씨 부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이불탑.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 하나를 집어 이리저리 뜯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늘땀 하나 흐트러진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솜씨는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침선장 바느질 장인의 솜씨보다 훌륭했습니다. 부인은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기어이 트집을 잡으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불이 너무 두꺼워 무거워서 덮고 자겠느냐. 솜을 아낌없이 넣어라 했다고 무식하게 쑤셔 넣었구나. 내 숨막혀 죽으라고 이리 만들었지? 말도 안 되는 호통이었지만 연하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솜을 넉넉히 넣었으나 제가 밤새 손으로 일일이 펴서 넣었기에 공기를 머금어 가볍고 포근할 것입니다. 연하는 이불을 살짝 눌러 보였습니다. 솜은 금세 다시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치 구름을 덮은 듯 가벼우면서도 온돌의 열기를 품어 어머님의 관절을 따뜻하게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직접 덮어보면 알 수 있을 거짓없는 설명에 최 씨 부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최 씨 부인은 획 돌아서 나가버렸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가 끝나고 밥상까지 물린 뒤 최 씨 부인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뒷마당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고 커다란 물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독은 밑바닥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큰 금이 가 있어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옳지, 이번에야말로 꼼짝 못할 게다.
부인은 연하를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 집 우물이 맑기로 유명한데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라. 연하가 의아한 눈으로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이 독은 우리 집안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니 해가 지기 전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워야 한다. 만약 물이 반도 안 차 있으면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이니 엄히 벌을 내릴 것이다. 하인들은 마님께서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작정하셨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 이건 콩쥐팥쥐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하십니다. 연하는 독의 상태를 쓱 훑어보고는 그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군말 없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량하기보다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날씨는 어제보다 더 추워져 있었습니다. 연하가 물을 길어 독에 부었습니다. 4- 예상대로 물은 채워지기가 무섭게 바닥의 틈 사이로 줄줄 새어나왔습니다. 땅바닥만 흥건하게 적시는 물을 보며 사랑채 문틈으로 훔쳐보던 최 씨 부인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오냐,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한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을 게다. 연하는 잠시 물 붓기를 멈추고 깨진 독의 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연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지혜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자연의 힘을 빌리면 되겠구나. 그녀는 우물가에 널려있는 지푸라기와 진흙을 한 줌 주워와 잘게 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독에 깨진 틈새에 꼼꼼하게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아주 조금, 독바닥이 겨우 젖을 만큼만 살짝 붓고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살을 애는 듯 추웠고 부어놓은 물은 차가운 바람과 만나 금세 지지직 소리를 내며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자연이 준 추위를 이용해 진흙과 집, 그리고 물을 얼음으로 단단하게 굳혀 깨진 틈을 막아버리는 기질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독의 바닥이 얼음으로 단단히 메꿔지자 연하는 다시 물동이를 이고 부지런히 물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은 새지 않고 독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맑은 물 위에는 파란 하늘이 거울처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첨벙, 첨벙. 물 차오르는 소리가 마당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연하는 추위에 손이 빨갛게 얼었지만 호흡 불어가며 쉴 새 없이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마침내 해가 중천에 걸리기도 전에 그 커다란 독은 물로 가득 차 찰랑거리게 되었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어 느긋하게 뒷마당으로 나온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밑이 깨져 쓸모없던 독이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물 한 방울 새는 곳 없이 늠름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황급히 다가가 독을 살폈습니다. 바닥은 꽁꽁 언 얼음과 진흙으로 완벽하게 떼어져 있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정령 요술이라도 부린 것이냐?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연하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술이 아니라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날이 추워 독이 얼까 염려되어 바닥을 다졌더니 다행히 물이 새지 않고 잘 고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깊은 덕망 덕분에 하늘도 감동하여 물을 지켜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하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시어머니를 치켜세우며 상황을 넘겼지만 최 씨 부인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 댁 며느리가 깨진 독에 물을 채웠다네. 도술이 아니라 지혜지, 지혜. 그 깐깐한 시어머니가 꼼짝 못하고 당했다니 속이 다 시원하구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자존심 강한 그녀에게 이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감히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해? 내 위신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전에 없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이고도 완벽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가장 큰 행사인 시아버님의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며느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험대가 될 터였습니다. 제사상은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자리이기에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법입니다. 만약 제수용품에 문제가 생긴다면 며느리는 칠거지약 중 하나를 범한 죄인이 되어 쫓겨나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그녀는 곡간을 드나들며 제사상에 올라갈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식재료들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곶감, 대추, 밤 등 제사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삼색 실과와 귀한 조기 등을 몰래 자신의 깊은 장롱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며느리에게 곶간 열쇠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제사는 내가 전적으로 맡아서 준비해보거라. 내 몸이 좋지 않아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내가 솜씨를 발휘하여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게 상을 차려야 할 것이다. 연하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곶간 열쇠를 맡긴 것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집안의 큰 행사를 믿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집안의 법도에 어긋남 없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연하는 곧바로 곶간으로 향했습니다. 제사 물품들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고 곶간 안으로 들어선 순간 연하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분명히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던 귀한 과일들과 생선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곶간 안에는 텅 빈 항아리와 싸늘한 바람만이 휑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유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세아씨, 큰일 났습니다. 도둑이 든 모양입니다. 제삿날이 코앞인데 이 귀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유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경을 치실 텐데. 하지만 연하는 침착하게 빈 항아리들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값비싼 비단이나 녹그릇을 가져갔을 텐데 오직 제수용품만 쏙 빠져나간 것이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자물쇠는 부서진 흔적 없이 멀쩡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내부인의 소행이었습니다. 연하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고가 아니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어머님이 파놓은 함정이다. 재료가 없다고 지금 와서 고에 바쳐봤자 관리를 소홀히 한 며느리의 탓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장에 가서 새로 사오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유모는 울먹이며 연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세아씨, 어쩝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깊은 한숨 대신 옷고름을 단단히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상님을 모실 방법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연하는 부엌으로 돌아와 하인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비록 핵심 재료는 없었지만 그녀는 다른 음식들의 맛과 정성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속마음까지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을 부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사라진 재료들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에 시어머니의 문안을 드리러 갔을 때 맡았던 묘한 향기가 기억났습니다. 평소의 향냄새가 아닌 달큰하고 진한 곶감의 향기. 그래, 어머님의 방.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제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다가오는 제삿날 밤은 두 여인의 자존심을 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곳간 문을 나서는 연화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면 저는 그 시험을 넘어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마당의 낙엽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과연 지혜로운 며느리는 텅 빈 제사상을 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야기는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삿날 저녁이 되자 북촌의 기와집 마당에는 손님들의 갓신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뒷짐을 지고 들어설 때마다 마루는 삐걱거리며 무거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상석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매서운 눈으로 부엌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땀이 차 축축해진 부채가 불안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오냐, 이제 곧 내가 빈 쟁반을 들고 와서 울며불며 무릎을 꿇겠지. 최 씨 부인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온통 부엌 문소리에 쏠려 있어 친척들의 말이 귓등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 문이 열리고 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와 탕국의 깊은 향기가 대청마루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제사상을 내려놓았고 연하는 단정한 걸음걸이로 걸어와 상 앞에 섰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밥상으로 쏠렸습니다. 허허, 음식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구먼. 칭찬을 하려던 시숙부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다른 친척들의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국과 노릇하게 구워진 전, 윤기 흐르는 나물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상의 맨 앞줄, 홍동백서에 따라 놓여야 할 과일과 건어물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허전한 그 공간. 순간 좌중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하고 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곧이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삼색실과가 없다니. 조기도 없고 포도 없어? 이것이 조상님을 모시는 상이란 말인가? 이 순간을 기다려온 최 씨 부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인연, 이게 무슨 망발이냐?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그리 일렀건만 감히 조상님 제사상을 이따위로 차려와 우리 집안을 능멸하려 드느냐? 곳간 열쇠까지 맡겼거늘 재료를 다 어디다 팔아먹고 빈 접시를 내느냐?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가락질하는 손끝은 맹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역시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세상 말세로다. 며느리가 제수용품을 빼돌리다니. 쯧쯧, 역시 근본을 알 수 없는 며느리를 들이니 사단이 나는구먼. 모든 비난의 화살이 연화에게 꽂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연화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와 친척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부족하여 미처 상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연하가 고개를 들어 최 씨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오나 제가 감히 제수용품을 빼돌리거나 게을리한 것은 결코 아니옵니다. 연하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곶간을 샅샅이 뒤졌으나 그 어디에도 대추와 밤, 곶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이 든 흔적도 없었기에 저는 집안에 분명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짐작건대 이것은 조상님께서 저희의 정성을 시험하시고자 잠시 감추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은 아마도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좋고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어머님의 안방 장롱 속에 그것들이 들어있지 않은지요? 순간 최 씨 부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문안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 방에서 조상님이 좋아하시던 달콤한 곶감 향기가 진동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시어머니의 폐부를 찌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어 혹은 건망증으로 인해 잠시 그곳에 두시고 깜빡 잊으신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지 않았습니다. 깊은 뜻 혹은 건망증으로 포장해 줌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최 씨 부인에게 옮겨갔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게 꽂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것을...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이 너무나 역력했습니다. 그때 집안의 가장 어른인 시숙부가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사 시간이 늦어지고 있네. 아이 말이 일리가 있으니 재수 씨 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어. 만약 정말로 깜빡하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상을 채우면 될 일 아니겠어? 최 씨 부인은 꼼짝없이 덫에 걸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거절하자니 며느리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고 보여주자니 자신의 치졸한 계략이 드러나 망신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 부인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유모야, 내 방 장롱 아래 칸을 열어보아라. 내가 정신이 없어. 거기에 두고 깜빡한 모양이구나. 그 말은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유모가 안방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양손 가득 숨겨둔 물건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건을 보자 좌중에서는 탄식과 안도 그리고 민망함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기 있었구만. 형수님이 노망이 드셨나? 왜 저기에? 최 씨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하가 앞으로 나서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어머님께서 이 귀한 제수용품들이 행여나 쥐가 썰거나 습기가 찰까 염려하시어 가장 안전하고 건조한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셨던 게지요. 연하는 물건들을 받아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웃음 대신 시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안도감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이토록 세심하십니다. 당신의 귀한 비단 옷들이 곶감 냄새에 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조상님들을 음식을 이리 곱게 모셔두셨습니다. 연하는 모든 공을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로 돌리고 소란의 책임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미리 여쭈어 보지 않아 소란을 피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이 말을 들은 친척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연하가 시어머니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갸륵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허, 듣고 보니 그렇구먼. 형수님이 워낙 꼼꼼하시니 그럴 만도 하지. 최 씨 부인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쥐 잡듯 잡아 쫓아내려 했던 며느리가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구해준 것입니다. 부인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부끄러움과 묘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상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연하가 향을 피우자 은은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두 여인 사이의 앙금도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최 씨 집안의 제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달빛만이 마루 끝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깊은 밤, 북적거리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뒷정리를 하느라 분주했고 마당에는 하얀 달빛만이 은은하게 쏟아졌습니다. 연하는 작은 솥에 물을 붓고 누룽지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숭늉 냄새가 부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소반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과 매실 장아찌를 담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으로 속이 편치 않을 시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어머님, 저 연하입니다. 속이 출출하실 듯하여 숭늉을 좀 끓여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힘 빠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방 안으로 들어서자 최 씨 부인은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상을 머리맡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숭늉 드시고 속 좀 푸십시오. 최 씨 부인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숭늉을 마셨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딱딱하게 굳었던 오장육부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연하의 얼굴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너는 내가 밉지도 않더냐? 그리 모질게 굴었는데 어찌 이리 태어날 수가 있느냐? 최 씨 부인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어 물었습니다. 연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매서운 바람이 불어야 나무뿌리가 더 깊게 박히듯 어머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도 저를 더 크게 키우시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옹졸하게 굴 때 며느리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으니 부끄러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연하 앞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그것은 묵직한 롯새 열쇠꾸러미, 바로 곡간 열쇠였습니다. 가져가거라. 이제부터 집안 살림은 내가 맡아라.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 노릇이나 하며 편히 쉬련다.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가 놀라 사양하려 하자 부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잔말 말고 받아라. 깨진 독에 물을 채우고 빈 제사상을 진심으로 채운 재주라면 우리 집안을 굶기지는 않겠지. 며칠 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또닥 뚝딱 또닥 뚝딱 하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씨 부인과 연하가 마주 앉아 다듬이질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박자가 맞지 않아 엉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방망이질은 마치 한 사람이 두드리는 것처럼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참을 두들기다 팔이 아파오자 최 씨 부인이 방망이를 내려놓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나도 이제 늙었나 보구나. 연하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거친 손이 있었기에 이 집안이 건재했습니다. 이제 힘든 일은 저에게 미루시고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두 여인은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군고구마를 꺼내어 호호 불어가며 나눠 먹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찢어 며느리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최 씨 부인의 눈빛은 고구마보다 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살림하느라 살이 쏙 빠진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그날 밤 안방에 불은 꺼졌지만
두 여인의 마음속 불씨는 이제 막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는 눈초리는 없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는 온기만이 구들장처럼 방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최 씨 부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연아야, 나와서 이 눈 좀 보아라. 꼭 내 마음처럼 하얗고 곱구나. 두 사람은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한양 북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부 갈등의 마침표이자 행복한 동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집을 호랑이 굴이 아닌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촌 기와지붕 아래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고 빈 제사상을 진심으로 채운 며느리와 그 며느리를 통해 스스로를 깨고 나온 시어머니의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창가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옛날 두 여인이 만들어낸 화해와 사랑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고단했던 당신도 오늘 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달님도 구름 뒤로 숨어 휴식을 취하러 갑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말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혜로운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만의 따뜻한 승리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온기는 배가 된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연아와 최 씨 부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네 삶에도 꽁꽁 얼어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따뜻한 진심은 반드시 봄을 불러오니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따뜻한 숭늉 같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 밤 마음을 데워줄 이야기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